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직전에 마지막으로 실시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고 일부 조사에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공동 2위를 기록하는 등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바른정당 의원들 탈당 대열에 합류했던 황영철 의원이 오늘 결정을 번복하고 바른정당에 남기로 했습니다. 집단 탈당 사태 속에서 개혁 보수를 지키겠다고 선언한 유승민 후보에게는 후원금이 쇄도하는 등 성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당을 번복한 황영철 의원이 뉴스룸에 출연합니다.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 시점을 고의로 늦췄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거래 의혹을 제기하는 SBS 보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SBS는 보도 내용에 오해가 있었다며 해당 보도를 삭제하고 사과 방송과 함께 사과문도 발표했고 해수부는 SBS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SBS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강한 유감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은 민주당이 SBS를 압박해 해당 기사를 삭제시켰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월권 논란 속에서 박근혜 청와대 기록물 일부를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봉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기록물은 최장 30년 동안 비공개되는데 기록물 중에는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풀어줄 내용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미군 태평양 사령관이 한반도를 편입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인 MD 구축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2달여간의 한반도 긴장 국면 속에서 미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게 됐고 일본은 군사 주권을 확대하는 실익을 챙긴 반면 우리는 사실상 빈손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번 사전투표는 전국 3,500여 곳에서 치러지는데요. 절반이 넘는 곳이 1층이 아닌 지하나 2층 혹은 3층에 마련됐고 엘리베이터마저 없는 상황입니다. 밀착 카메라에서는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께 여전히 문턱 높은 투표소 실정을 살펴봤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전해드릴 내용들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은 불기 2561년 부처님 오신 날이자 대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날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전략 지역을 다시 방문해서 표밭 파지기에 나섰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두 번째로 경남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마산과 진주를 돌며 경남도지사를 지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나라 품격 떨어뜨리고 또 정치를 혐오하게 만드는 후보, 우리 경남이 먼저 나서서 확실하게 심판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준표 후보도 나흘 만에 다시 영남 유세에 나섰습니다. 부산과 대구에서 보수 표심을 결집한다는 전략입니다. 부산 시민들이 화끈하게 지원해주면 내가 약속을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해양특별시로 추진해주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난달 24일에 이어 9일 만에 또 호남을 방문했습니다. 익산, 전주, 남원을 차례로 훑으며 안풍을 일으키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바로 1년 전 4.13 총선 기억하십니까? 전북에서 국민의당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안 후보는 내일부터는 유세 방식을 바꿔 120시간 도보 유세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타워 크레인 사고로 숨진 거제 조선소 근로자들의 빈소에 갔습니다. 오전에는 기자들과 만나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길이라는 걸 잘 알고 있고 그게 뭐 20명이든 12명이든 아니면 한 자리 숫자든 저는 뜻을 같이 하는 분들하고 끝까지 같이 가겠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강원 지역을 찾았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양자 구도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출발할 수 있는 최소한 마지노선이 뭐냐? 그게 바로 문재인 대 심상정 대 문재인 구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JTBC 박현주입니다.
자,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 이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전투표가 연휴와 맞물리면서 투표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투표가 끝나면 투표율이 지역별로 공식 집계돼서 발표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사전투표 독려에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치러지는 사전투표, 고석승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전국 읍면동에 설치되는 3,500여 곳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출장이나 여행객을 위해 서울역과 용산역 그리고 인천공항에도 투표소가 설치됩니다. 사는 곳과 관계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와 대표전화 1390번,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함은 9일까지 각 지역 선관위에 보관되다 투표가 종료되면 개표됩니다. 전국 단위 선거로는 세 번째이고 대선에서는 처음 실시되는 겁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은 전체 유권자 대비 11.49%였고 지난 총선에서는 12.19%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엔 이전 선거보다 투표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모레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지역별로 투표율이 공식 집계돼 발표됩니다. 지역별 투표율로 대략적인 판세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각 후보 측은 사전투표를 대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로 보고 투표 독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대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표할 수 있는 조사 기간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 여론조사의 결과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독주가 두드러진 가운데 홍준표, 안철수 두 후보는 모든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2위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조사 결과를 보시고 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C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2.4%로 1위를 지켰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모두 18.6%를 기록하면서 처음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선 문재인 후보가 38%로 선두를 차지했고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각각 16%와 20%로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문재인 후보가 격차를 벌긴 했지만 문 후보 역시 두 조사에서 모두 조금 떨어졌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일주일간 5.6%포인트 상승했는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에서 이동해왔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안 후보는 지난주 자신이 가장 높았던 계층인 60세 이상도 홍 후보에게 내주면서 1위를 기록하는 연령층이 한 곳도 없게 됐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탈당 사태 속에서도 지지율이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5%포인트가, 보수층에서는 3%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예, 대선 이제 불과 엿새가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불가능한 깜깜이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다만 어제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보도가 가능합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그러니까 이건 어제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죠. 정치부 안지현 기자와 분석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 전체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5개 여론조사의 큰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가 40% 안팎으로 2위 후보의 2배 이상 지지율로 독주 체제를 이어갔습니다. 이 치열한 건 2위권 다툼이었는데요. 5개 조사 모두 홍준표, 안철수 두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예. 이 3개의 조사에서는 안 후보가 앞서 있었고요. 이 1개 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동률, 그리고 마지막 1개의 조사에서는 홍 후보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사실 다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순위를 따지기는 좀 의미가 없긴 합니다만, 네. 통계학적으로 볼 때. 최근에 며칠 새 이제 지지율 변화가 큰 것이 역시 이제 홍준표, 안철수 두 후보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여전히 좀 마음을 완전히 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이번 대선 초부터 계속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의 표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이번 주에도 안철수 후보에서 홍 후보로 이동하는 이 표심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나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보수층 결과 보시더라도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는 보수층이 전체의 43%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남은 닷새 동안 보수 표심이 어느 정도로 이동하느냐. 선거날까지 합치면 엿새가 되겠습니다만
이게 관건이겠군요, 여전히. 네, 맞습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홍준표 후보의 지지층이 얼마나 결속력에 있는지 한번 따져봤습니다. 예. 한국 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 대선 후보가 확정됐던 4월 초부터 이 홍준표 후보를 쭉 지지했다는 응답자는 이 전체 홍 후보자 지지자 중에서 43%였습니다. 예. 나머지 27%는 지지 후보가 없는 이 부동층에서 홍 후보로 왔고요. 21%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지만 지금은 홍 후보로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홍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홍 후보가 마음에 들어서 지지한다는 응답은 약 39%였고요. 이 32.7%는 보수 진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홍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보수 표심은 벌써 이제 지금 몇 달째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셈인데, 과연 이것이 이제 언제 정착을 할 것인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당선 가능성에 대한 조사, 이걸 좀 봐야 되겠죠. 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당선 가능성도 살펴봤습니다. 이 보수 표심이 홍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이 당선 가능성이라는 수치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예. 이 CBS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70%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답한 겁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나머지 두 후보, 홍준표 후보가 당선될 거라는 응답은 13.5%, 그리고 안 후보는 8.7%였습니다. 앞서 두 후보 간 전체 지지율이 동률인 거에 비하면 이 당선 가능성에서는 조금 차이를 보이는 건데요. 그러니까 안 후보보다 홍 후보가 당선될 거란 응답자가 더 많은 겁니다. 예. 이 같은 당선 기대감 때문에 보수층이 홍 후보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물론 뭐 1위하고 차이는 크게 나긴 합니다만은. 그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약진해서 요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후보를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오차 범위 밖도 있나요? 네, 밖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늘 예. 나온 거에선 11%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근데 가능성에서는 여전히 유승민 후보보다도 좀 낮다는 것은 정의당으로서는 그 간극을 어떻게든 좀 메워야 되는 그런 과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문 후보의 지지율을 한번 살펴볼까요? 문 후보는 계속해서 40%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2위 간 후보 격차를 봐도 역대 대선과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크게 나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한국갤럽에서 이 후보 간 이미지 분석 조사를 했는데도 이 가운데서 문 후보는 이 보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는 남북관계나 위기대처 분야를 비롯해서 모든 분야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이 3주 전 조사를 보면은 이 변화와 쇄신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는 문 후보보다 안철수 후보가 더 많은 선택을 받은 바 있었는데요. 이 3주 사이에 이렇게 바뀐 겁니다. 또 홍 후보의 경우를 살펴보면 남북관계나 국가 위기대처 부분에서 홍 후보의 지지율보다 더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어제 비하인드 뉴스에서 그 가능성을 잠깐 좀 말씀드렸는데 예상대로 황영철 의원이 탈당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말을 바꿔서 바른정당에 남기로 했습니다. 의원들 집단 탈당 속에서 유승민 후보는 어제 TV 토론에서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면서 개혁보수의 길을 가겠다고 밝힌 바가 있고 어제 오늘 바른정당에 대한 성원이 이어져서 탈당 역풍이 분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윤영탁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황영철 의원을 직접 만나겠습니다. 어제 13명의 탈당 대열에 합류했던 황영철 의원은 곧바로 탈당계를 회수했습니다. 긴박한 순간에서 생각을 깊게 정리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많은 박수와 격려를 보내주셨던 국민들로부터 커다란 비판과 실망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탈당 번복을 막판까지 고심한 의원이 더 있었지만 결국 황 의원 혼자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바른정당의 의석수는 20석, 정운천 의원이 결정을 미룬 상태여서 원내 교섭단체의 기로에 섰습니다. 지역구인 전북 전주에 머물고 있는 정 의원은 탈당을 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이 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단 탈당 사태 이후 유 후보는 위기를 맞았지만 성원은 더 커졌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대선 완주를 통해 개혁 보수를 지키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다.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국민들께서 손을 잡아주시면 이 개혁 보수의 길을 계속 가보고 싶습니다. 바른정당은 어제 오늘 유 후보에 대한 후원금이 평소보다 20배 많은 1억 3천만 원을 달성했고 1,500명이 온라인으로 입당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예, 김무성 바른정당 선대위원장이 소쩍 세우는 사연이라는 말로 탈당 의원들의 고민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겉으로 내세운 보수 대통합이라는 명분만이 다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기도 한데, 탈당을 번복해서 더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황영철 의원의 사연은 뭔지 그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나와 계십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한창 탄핵 전국 때 뵀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로 인터뷰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이틀 전 밤에 시작해서 오늘 왔으니까 예. 지금 시간상으로는 한 48시간 사이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 거죠. 예. 무엇이 주요했습니까? 다시 돌아오실 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거기 이제 친박계 의원들이 황영철 의원은 못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 주요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보기엔 친박계 의원들이 저를 못 받겠다 그래서 안 받아줄 상황도 아니고요. 예. 이미 이번에 탈당을 한성교 의원은 뭐 네. 자신이 탈당하겠다고 그러던데요?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 친박계 의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홍준표 후보를 비롯한 또 지금의 이제 후보 캠프를 중심으로 지도부가 있기 때문에 예. 의사가 서로 엇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틀 전 밤에 시작해서 어제 성명서를 낼 때까지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 제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하지 못한 채 함께 동참을 하게 됐고요. 예. 그 이후에 정말 제가 제대로 된 결정을 했는가에 대한 갈등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 지난 청문회 때 저의 여러 가지 언행을 보면서 많은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셨던 분들이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전화도 주시고 그리고 뭐 카톡 문자를 보내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의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단에 예.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됐고요. 결국 국민들이 제 마음을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경우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 네. 뭐 한때는 또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다가 네. 결국은 난 그냥 간다 그러고 간 거죠 지금? 저도 그것까지는 확인은 못했어요. 사실은 어제 밤과 오늘 사이에 예. 장제원 의원과 참 긴 시간 통화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드린 질문의 요체는 네. 황영철 의원이 많은 반응을 보고 네. 다시 생각하겠다고 했는데 네. 장제원 의원도 아마 똑같은 반응을 받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보도를 네, 보니까. 네. 근데 장제원 의원의 생각은 네. 황 의원의 생각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더군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차피 한번 지나가는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했다는 얘기도 들려서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사실은 오늘 장제원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자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장 의원과 통화를 하거나 예. 의견을 들어보지 못해서 예.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정운천 의원은 그냥 남는 거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네. 제가 뭐 이 질문을 계속 드리긴 좀 그런데 네. 이미 답은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려다가 막으니까 그냥 오는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네, 하더라고요. 네. 막힐 길이 아닙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거기 입당을 안 받아준다거나 예. 소위 말해서 이후에 있을 당협위원장 임명 문제 이런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예. 이거는 큰 흐름대로 갈 것이고 알겠습니다. 아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애초에 왜 가려고 하셨습니까? 물론 본인의 생각이 이렇게 의역해서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생각이 짧았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 짧은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큰 생각은 어쨌든 이제 보수 대통합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인 것 같다고 김무성 선대위원장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저는 김무성 대표님이 무슨 취지로 이야기했는지를 정확히 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개 이제 생각하기를 국회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네. 이슈는 네. 다음 총선이다. 네. 심지어 어느 국회의원은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시더군요. 예. 대선은 두 번째고 네. 사실 내가 당선되느냐 마느냐는 총선이 먼저지. 그러면 이해가 가긴 갑니다. 네. 그래서 그쪽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제가 다시 철회하지를 않았죠. 예. 만약 그런 이유로 갔다고 하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최북단 지역 아닙니까? 예, 예. 가장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지역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끝까지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것을 고집했겠죠. 예. 그러나 전때 그런 이유는 아닌 겁니다. 예. 그럼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보수대 통합을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 네. 그 다음은 뭡니까 그러면? 어쨌든 홍준표 대표께서 보수 대개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제가 이 선택이 올바른 선택을 한 건가에 대한 갈등의 과정에 있었는데 그때 많은 국민들이 예. 저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주셨고요. 예. 그리고 그런 비판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뭐 아시다시피 제가 기초의원 25살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저를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치인이 돼야 된다는 예. 건데 제가 바른정당을 나가서 이번에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면 그런 것을 잃을 것이라는 생각이 가장 저를 크게 짓눌렀던 것 같습니다. 예. 더 나갈 사람들이 있을까요 혹시? 혹은 갔던 사람 중에 다시 오겠다는 사람이 더 있을 수도 있을까요?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예상이 끝이다. 됩니다. 네. 예. 그건 뭐 좀 두고 보도록 할 텐데. 네. 김무성 선대위원장하고는 사전에 물론 논의를 하셨겠죠.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예.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김무성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이 이번 이제 탈당에 그러니까요. 포함이 되어 있었으니까 예. 김무성 대표한테 그런 취지를 뜻을 전했고 이제 김무성 대표께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하셨다. 예.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예. 뭐 보수대 통합 얘기를 계속 아까도 좀 하셨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거의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모든 후보가 홍 후보, 유 네. 후보가 뭐 이렇게 어떻게 합쳐본다든가 네. 이건 이제 아닌 거죠. 물리적으로 이젠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예. 보여지죠. 아니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죠. 왜냐하면 뭐 투표용지는 이미 됐지만 인쇄가 됐지만 네. 그거야 뭐 과거의 일을 못해도 네.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미 두 후보께서 예. 끝까지 완주하겠다, 단일화는 없다라고 입장을 명확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또 다시 들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 예. 생각합니다. 유승민 후보도 이렇게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것은 역시 지금보다는 네. 차기의 명분을 계속 가지고 가겠다라는 쪽으로 읽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 저는 솔직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대선에서는 대단히 뭐 낮은 지지도 일 수밖에 없지만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개혁적 보수의 대표 주자로서의 그런 이미지를 분명하게 인식시켜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예. 차후 대선에 있어서 큰 어떤 성과물이 자산, 예, 예. 네, 자산이라고 표현해 주겠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 듣겠습니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 대선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텔레비전 토론에 대한 관심이 컸죠. 후보들에 대한 자질 검증에 큰 도움을 줬다는 평가도 나왔고 실제 지지율 변화로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JTBC는 시청자들의 검증을 돕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후보들이 텔레비전 토론에서 내놓는 주장이 맞는 말인지를 실시간으로 팩트체크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지난 3차 TV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공방이 일었습니다. 위키리스크에 지금 폭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김성규 국정원장이 7개 그룹을 수사하려고 하는데 그 관련자들이 전부 그 386 그 당시에 운동권에 문 후보 진영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야말로 가짜뉴스 같습니다. JTBC 팩트체크팀이 홍 후보가 언급한 해당 외교 전문을 찾아본 결과 문재인 그룹 관련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문 후보는 또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팩트체크팀은 6번의 토론회에서 후보 발언을 107회에 걸쳐 확인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34회로 가장 많았고 문재인, 심상정, 유승민, 안철수 후보 순이었습니다. 덕분에 TV토론 횟수가 계속될수록 네거티브 공방이 줄고 정책 검증이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른 언론들도 앞다퉈 팩트체크에 뛰어들었고 후보 측에서 자체 팩트체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후보들이 먼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님이 토론회에서 이렇게 질문할 때 말하는 사실관계마다
대부분 다 거짓이라는 게 언론의 팩트 체크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또 바로 JTBC에서 팩트 체크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JTBC 토론회 당시 실시간 팩트체크 조회수는 240만 명에 달했고 다음 카페와 네이버 블로그, 트위터에서 JTBC 팩트체크라는 키워드는 5천여 번 언급됐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JTBC의 대선 토론 팩트체크,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문제도 제기하고 궁금증도 함께 풀었습니다. 이제 토론 팩트체크의 마지막 순서를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마지막 대선 후보 TV 토론이 있었으니까요. 어찌 보면 팩트체크의 보고였습니다. 어제 토론도. 여기서 다 못한 것은 이따가 2부에서 오대영 기자와도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조택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대학 입시 관련해서 수시와 정시 그 비율을 놓고 주장이 좀 부딪혔습니다. 네, 먼저 유승민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예. 수시 비중이 준다 그래서 그만큼 정시 비율이 는다. 그것은 아니죠. 수시가 아닙니다. 줄면 정시가 늘죠. 아니, 두 교육이 불면 수시 교육이 수시에서 그만큼 줄게 돼 있는 것이죠. 네. 그 부분을 아까 말한 우리 학생부 전형으로 예. 이게 하여간 입길에 많이 올랐습니다. 이 내용이. 예. 어느 후보 말이 맞는 것인가? 네, 현재 대입 전형은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눠집니다. 비율은 약 7대3 정도가 되는데요. 예. 이 수시가 줄면 정시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다만 수시 안에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이 논술과 특기자 전형이 있고 이 중 논술과 특기자 전형이 약 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문 후보 측은 이 논술과 특기자 전형을 줄이고 이 대신 줄어든 만큼 학생부 전형을 늘리겠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다고 하는 건데요. 예. 사실 수시 전형 안에서 수시를 비율을 조정을 하는 건데 이걸 수시를 줄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두 후보가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예. 당초 문 후보의 공약은 수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 이것이었는데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게 되니까 수시 개선 이렇게 용어를 바꿨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시 축소가 아니라 수시 개선이라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학제 개편하고 고교 학점제를 두고는 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부딪혔습니다. 네, 이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학제 개편이 지금 중요한 교육 공약이신데 그것은 너무나 부작용이 커서 전문가들은 우리 안 후보님 공약 가운데 최악의 공약 아니냐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대로 그냥 가자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문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고등학교 학점제 예산이 얼마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전국으로 확대하면 10조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예, 결국 또 이제 예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붙었군요. 그렇습니다. 먼저 안 후보는 학제 개편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0년 동안 8조 원이 된다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예. 이 중학교 과정이 2년 늘어나기 때문에 교사도 약 4만여 명 충원을 해야 하고 또 교실도 증축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반면에 교육개발원은 14조 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 만 5세와 6세가 이 동시에 의무 교육 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반면에 이 안 후보 측은 4년에 걸쳐서 아이들을 분산 입학시키는 방법을 쓰면 이 비용을 일부 줄일 수 있다 이런 계산을 내놨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의 고교 학점제 10조 원이 든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건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재 고교 학점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기준으로 보면 학교당 6천여만 원 그리고 전국의 고등학교가 2,200여 곳이 있으니까 대략 연간 1,300억 원이 들어간다는 게 문 후보 측의 설명입니다. 예. 이 반면 안 후보 측은 이 고교 학점제를 실시하려면 교실이 현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 신축만 300여 곳 그리고 2만여 개의 교실을 증축해야 한다. 그래서 이 비용이 약 10조 원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예. 결국 부족한 교실을 주변 학교나 외부 기관을 이용해서 충당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양측 모두 양극단의 사례만 집중해서 부각시키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좀 더 냉정하게 유권자들 입장에선 양쪽을 다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진주의료원 문제는 또 나왔습니다. 네, 그 진주의료원 문제는 2013년 2월 달에 윤한홍 당시 경남도 부지사가 진주의료원의 누적 적자가 300억 원에 달한다. 그러면서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폐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홍 후보 본인도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누적 적자가 280억 원이고 그 의료 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80%에 달한다 이렇게 직접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홍 후보가 그렇게 직접 밝힌 것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약간 사실과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홍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강성노조가 귀족노조가 일 안 하고 놀고 있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적자 문제
그 당시에 이제 한창 논란이 됐던 것은 그 적자라는 것이 그럼 부실 경영에서 나온 것인데 왜 그러면 노조한테 책임을 전가하느냐 이런 논란은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택수 기자였습니다.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 시점을 고의로 늦췄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거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SBS 보도가 하루 종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SBS 측은 오해가 있었다면서 방송 7시간 만에 해당 보도를 삭제하고 사과 방송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사전투표가 실시되기 직전에 그것도 특정 후보를 직접 거론한 보도가 문제되면서 파문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해수부도 크게 반발했습니다. 오후에는 SBS 노조도 자체 파악한 진상을 공개하면서 사측을 비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SBS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도 경위와 인터뷰 대상 공무원의 신원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입니다. 해수부가 뒤늦게 세월호를 인양한 게 차기 권력의 눈치를 본 거란 취지의 해수부 공무원 발언이 나와 관련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어제 SBS는 저녁 메인 뉴스를 통해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늦췄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해수부 공무원이 부처의 자리와 기구를 늘리는 거래를 후보 측에 시도했음을 암시하는 발언도 했다며 제2차관 신설과 해경의 해수부 재편입을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7시간 만인 오늘 새벽 3시 반쯤 해당 보도는 SBS 홈페이지에서 사라졌습니다. 문 후보 측이 강력히 반발하자 SBS가 해명 자료를 내고 기사를 내린 겁니다. 오늘 아침엔 보도 내용에 오해가 있었다며 사과 방송도 했습니다. 기사의 원래 취지는 정치권 상황에 따라서 세월호 인양 입장이 바뀌어 온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도 내용에서 충실히 의도를 담지 못해서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나아가 오후 3시쯤엔 보도본부장 명의의 사과문을 추가로 내면서 기사 작성 과정에서 발제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식될 수 있는 뉴스가 방송됐다고 했습니다. 의혹의 또 다른 당사자로 지목된 해수부는 해당 보도를 허위로 규정하고 오늘 오전 반박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먼저 보도에 등장하는 익명의 해수부 공무원은 인양 관계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양 관계자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해당 기자와 통화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녹취를 마치 해수부의 공식 입장인 듯이 보도한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SBS의 보도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그러면서 선체 안에 남아있는 기름 제거와 리프팅 빔 설치 과정에서 불착 작업이 어려웠던 점 등을 인양 지연 이유로 들었습니다. 인양 시기에 대해 해수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고려가 있을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라인에선 대선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앞두고 사과방송까지 이르게 된 해당 보도에 대해 네티즌과 유권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수부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보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예, 해당 보도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전국 언론노조 SBS 본부 측이 성명을 냈습니다. 노조는 자체적으로 해당 기사의 취재 경위와 교정 이력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정 이력이라는 것은 기사가 어떻게 고쳐졌느냐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초고 때 담겼던 박근혜 정권 시절 인양 지원과 눈치 보기를 지적하는 문장과 인터뷰가 데스킹 과정에서, 즉 담당 부장이 기사를 고치는 과정에서 통째로 삭제됐다고 했습니다. 또 제목도 당초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다음 달 본격 조사에서 차기 정권과 거래 물음표 그리고 인양 지연 의혹 조사라는 자극적인 내용으로 변경됐다고 했습니다. 노조는 기사에 등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확인한 결과 해수부 소속은 맞지만 세월호 인양 일정 수립에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는 사람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SBS 보도에 대해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가짜뉴스라면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의 사과 내용이 나오자 다른 후보들은 이번엔 문 후보 측이 언론사에 압력을 가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세월호 인양 시기를 놓고 해수부와 정치적 거래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해수부가 인양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은 있었어도 이것을 문재인 후보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적반하장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세월호 인양을 고의적으로 지연한 의혹은 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것이라며 인양 결정 자체도 늦어졌고 해수부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 대선 직전에 벌어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연상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후보 측은 선거 진행 과정과 무관하게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문 후보 측이 언론사에 압력을 가했다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또 문 후보 측 오거돈 부산 선대위원장이 해양수산부 차관 자리를 늘려주겠다고 약속한 발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당이 세월호가 인양된 이후 했던 오 위원장의 발언을 마치 인양하기 전에 했던 것처럼 왜곡해 공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예, 해수부와 또 인양 작업 관계자들, 또 이를 애타게 지켜보는 미수습자 가족들과 유가족들 역시 세월호가 정치적 논쟁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목포신항에 지금 한 달째 머물면서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 이가혁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가혁 기자, 목포신항을 지키고 있는 가족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네, 평소 가족들은 바로 내 가족이 배 안에서 아직 나오지 못했다는 심경으로 이 세월호 관련 사안을 바라봐 달라라고 말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대선을 앞둔 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세월호 참사가 또다시 정치적 논쟁거리로 번지는 것을 가족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단원고 희생자 김수진 양 아버지 김종기 씨, 그리고 미수습자 권재근 씨와 혁규 군의 가족 권호복 씨 이야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짜 이 정치적으로 왜 세월호를 이렇게 또 끌어들이려고 하는지 정말 화가 나고요. 저희들은 3년 동안 주장한 게 세월호는 정치적으로 보지도 말고 인간의 전원과 인간애를 가지고 풀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3년 동안 주장을 했거든요. 이런 그런 악의적인 정치적인 이용을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기분 나쁘죠. 내가 3년을 평목방향에서 버텼는데 버티고 그거 현장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네, 특히 가족들은 해수부나 정치권이 9명의 미수습자를 하루빨리 찾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정치적으로만 논란이 커지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또 작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자, 보도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오늘 가족들은 서울 조계사의 법요식에 참석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단원고 미수습자 조은화, 허다윤 양의 어머니 이금희 씨와 박은미 씨가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 헌화했습니다. 이 자리엔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 씨의 아버지 김성욱 씨도 참석했습니다. 이금희 씨는 9명이 돌아오는 기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또 우리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 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행사에 참석했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곳 목포신항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아서 3년 전 참사의 아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특히 개별적으로 컵라면이나 음료수 같은 먹거리를 이곳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모습이 종종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저희가 어제 잠깐 연결했을 때 수색을 위한 통로는 대부분 확보됐다. 따라서 이제는 수색 범위도 넓힐 수가 있고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오늘 실제로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까? 네, 오늘로 선체 내부 수색이 16일째입니다. 하지만 아직 미수습자 발견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체의 3, 4층을 총 31개 구역으로 나눠서 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중에 4개 구역은 수색을 완료했고 2개 구역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로 3개 구역에 대해서 새롭게 수색이 착수해서 진흙과 자재를 밖으로 빼내면서 미수습자를 찾는 작업을 했습니다. 해수부는 6월 말 전까지는 이 3, 4층에 대해서는 수색을 어느 정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 아직 한 2달 정도 가까운 시간이 남아있군요. 예,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작 밝혀져야 할 세월호 7시간, 결국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게 될 것인가? JTBC 취재 결과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련 기록물 일체를 지정 기록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장 30년 동안 기록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봉인한 겁니다. 윤서령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 보고된 관련 기록 일체를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세월호 당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생산한 문서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서면 보고서를 공개해달라는 정보 공개 청구 요청에 청와대가 비공개 통보를 하면서 밝혀졌습니다. 청와대는 비공개 사유로 대통령 기록물법 17조를 들었습니다. 17조는 지정 기록물의 보호에 관한 것으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생활에 관한 기록에 대해 대통령이 보호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정 기록물이 되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받지 않으면 최장 30년까지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고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언제 어떤 내용의 보고를 받았는지는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의 의혹과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해왔던 청와대가 지정 기록물로 봉인하면서 진실규명에 책임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JTBC 윤서령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의 기록물 최소 수만 건을 지정 기록물로 봉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핵심 증거들이 청와대에는 적지 않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 왔었습니다. 황 대행의 기록물 지정으로 향후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계속해서 유선혜 기자입니다. 대통령 기록관이 지난달 19일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로 보낸 협조 공문입니다. 기록물의 형태와 보존 기간, 공개 여부 등 목록을 작성해 보내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기록관으로 옮겨지고 있는 기록물 가운데 일부는 목록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대 30년까지 내용은 물론 목록까지 감춰지는 지정 기록물로 봉인한 겁니다. 대통령 기록관 관계자는 지난 주말부터 박스에 밀봉된 지정 기록물들이 트럭에 실려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들의 지정 기록물 분량에 준해 넘어오고 있다고 설명해 봉인된 기록물은 최소 수만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록조차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월호 7시간 의혹은 물론이고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기록물들이 청와대에 존재했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현행법상 지정 기록물은 국회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해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에 결정적 단서들의 공개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와 황 대행이 끝내 진실규명을 막아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JTBC 유선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갑자기 사드 배치 비용을 요구하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는 사드가 미국의 입장에서 동북아 미사일 방어체계 MD의 일환이다. 결국 한국 방위용이라기보다는 중국 견제용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내용을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를 인터뷰해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한미 군사당국에서는 이런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최근 미국 군사위원회에서 사드가 사실상 MD라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열린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서면 진술서입니다.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은 일본, 한국, 호주와 완전한 통합 BMD, 즉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인 MD 체계를 구축하는 목표 등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 고위 관계자가 한국을 직접 거명하며 통합 MD 구축 계획을 밝힌 건 이례적입니다. 즉 한반도 사드 배치를 통해 한국도 사실상 미국 통합 MD에 편입시킨다는 계획을 공론화한 셈입니다. 미국 정부 자문역을 하는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지난해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센서를 연결시켜야 날아오는 미사일을 더 정확하게 요격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 미사일 전문가 시어도어 포스톨 MIT 명예교수도 사드가 MD 체계 강화를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ou would immediately look at the THAAD radar and you say, oh yes, this is part of the U.S. national missile defense. So a purely technical point of view.
한국이 미국의 통합 MD 체계에 사실상 편입되는 것으로 밝히면서 사드의 성격이 보다 명확해지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지윤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 스스로가 미국의 MD 체계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사드는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기습 배치됐습니다. 이른바 한반도 위기설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한반도 위기설, 그 2달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죠. 미국과 일본은 여러 가지를 챙겼지만 우리는 사드만 들어왔을 뿐 외교 입지도 좁아졌고 경제적 실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사드의 기습 배치는 여러모로 다음 정부에 큰 부담으로 남게 됐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사드가 기습적으로 배치된 직후 미국은 당장 2가지 카드를 꺼냈습니다. 사드 비용 청구서와 한국의 MD 편입입니다. 사드 부지가 이미 미국에 넘어왔고 배치도 사실상 완료됐으니까 이제는 장비를 빼는 게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기정사실화 수순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드 비용 청구는 향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 한미 FTA 협상 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사드 비용을 지렛대 삼아 미국산 무기 도입을 흥정할 가능성도 큽니다. 동시에 한반도에 사실상의 MD 체계가 구축되면서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견제 효과도 얻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사드 배치를 통해 여러 마리 토끼를 잡게 됐습니다. 일본 또한 한반도 긴장 국면을 이용해 군사 주권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미 해군 보급함에 대한 보호 임무라는 명분으로 일본의 항공모함급 대형 호위함이 최근 작전에 투입됐는데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외국 함선을 방어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도 차기 정부의 큰 짐입니다. 경제 보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박근혜 정부에서 최악으로 치달은 남북 관계에서도 향후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사드를 겨냥한 중국의 군사적 대응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략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선언하라는 건의가 나왔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차세대 ICBM인 둥펑 41 실전 배치를 선언해야 하며 동북, 화북 등 전략 요충지에 광학, 적외선, 은폐 위장을 강화해야 한다. 환구 15는 탄도미사일 전문가 양청균을 인용해 최대 사정거리 1만 6천 킬로미터의 둥펑 41 실전 배치를 건의했습니다. 둥펑 41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전후로 동북 헤이룽장성에서 기동하는 장면이 노출됐습니다. 최대 10개의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 핵미사일입니다. 탄두마다 독립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첨단 ICBM의 동북 배치는 북극 궤도를 이용해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 MD의 탐지 시간을 줄이려는 의도입니다. 신형 무기는 중국 국방부도 언급했습니다. 中国军队将继续开展实战化针对性演习训练以及新型武器装备作战检验. 한국에 대한 추가 제재는 자제되는 분위기입니다. 진창희 연변대 교수는 사드는 미중 간 군사수단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재 확대는 미국과 북한에게만 유리할 뿐 한중 양국 모두 파국을 원치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핵과 사드를 둘러싼 미중의 협력과 갈등이 엇갈리면서 동북아 전략 지형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애초에 백서로 내놓기로 했던 것을 민간 연구소의 보고서 형태로 발간한 것을 두고 일본 눈치 보기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와 성균관대 동아시아 역사연구소가 만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 동원에 관여해 법적 책임이 있고 민간 부분의 동원설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기존 입장과 같습니다. 2015년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대해서도 합의문에 법적 대상이 명백한 형태로 담겨 있지 않아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앞장엔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문구가 명시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백서 발간을 위해 2014년 연구 용역을 맡기면서 시작됐습니다. 연구 결과는 2015년 말 나왔지만 그 직전에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나오면서 백서 발간이 미뤄지다 결국 이번에 민간 보고서 형태로 공개된 겁니다. 한일 합의 이후에 한국 정부가 일본의 불편함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정부는 복잡한 사안에 대한 입장을 하나로 정리하기 어려워 보고서 형태를 취했다고 밝혔지만 일본 눈치 보기의 결과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네, 보통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보육비도 저렴하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들어가기 쉽지가 않죠. 그런데 서울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을 반대하는 곳이 있습니다. 최승기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정경선 씨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육아휴직 중입니다. 18개월 된 아기를 올해 집 근처에 들어설 예정인 어린이집에 맡기고 11월에 복직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3월이면 착공에 들어간다던 어린이집 공사는 5월이 된 현재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도대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기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내가 정말 이제 다시는 일을 할 수 없으면 어떡하지? 해당 부지는 일부 주민들이 산책로로 쓰던 한남동 응봉 근린공원에 있습니다. 용산구청은 공원 일부에 어린이집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일부 주민들이 어린이집이 들어서면 교통도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진다며 반대한 겁니다. 접근성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차가 돼 있고 그런데 뭐 파킹은 저쪽에서 하고 오면 된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용산구청은 공익을 위해서라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립 어린이집 대기자만 해도 뭐 400~500명 됩니다. 그 응봉근린공원이 67만 제곱미터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건축 면적으로 잡은 면적은 100평도 안 됩니다. 전체 면적이 한 0.04% 정도 되거든요. 구청과 일부 주민들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사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마음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도로의 시민들 안전을 위협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졸고 있는 화물차들입니다. 그런데 화물차 운전자들 가운데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수면 부족 또는 아예 수면 장애가 있는 운전자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커브길인 줄도 모르고 직진하다 벽에 부딪히고 심지어 중앙선을 넘은 줄도 모른 채 그대로 마주오는 차와 정면 충돌합니다. 모두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생긴 사고들입니다. 크고 감속이 어려운 화물차는 졸음운전 사고가 나면 치사율이 7.1%로 승용차의 2배가 넘습니다. 누가 막았어? 졸음운전으로 하는 것 같은데 엄청 위험합니다. 뒤에서 따라가는 입장에서도 언제 저한테 달려들거나 브레이크를 잡을지 급정거를 할지 참 위험해서. 화물차 운전자 94명의 수면 상태를 정밀 진단해봤더니 70%가 불만족 수준의 수면을 취하고 있었고 22.3%는 수면 무호흡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새벽 운전 등 불규칙한 생활로 수면 부족은 물론 아예 수면 장애가 생긴 운전자들도 많은 겁니다. 산소가 떨어지고 그리고 잦은 그 미세한 각성 내지는 자꾸 깨다 보니까 그 운전자들한테 있어서는 그 교통사고 발생률이 이제 올라갑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신규 대형 화물차에 자동 비상 제동 장치와 차로 이탈 경고 장치 부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더해 일본의 수면 질환 검사나 독일의 하루 9시간 운전 제한처럼 추가적인 제도 마련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지난해 청년층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과 비교해서 6%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격차입니다. 그만큼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공휴일에도 취업 준비를 하려는 학생들로 학원가는 북적거립니다. 공부할 시간을 아끼려 길거리 노상에서 컵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학생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취업하는 게 점점 하늘의 별따기가 돼가고 학원도 수업이 있어가지고 똑같이 공부하러 나왔습니다. 취직이 안 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너무
내가 언제 취직할 수 있는지 끝이 안 보이는 느낌? 이런 불안감은 통계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실업률은 3.7%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청년층 실업률은 9.8%로 전체 실업률보다 청년층 실업률이 6.1%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층 실업률 격차가 가장 큽니다. 이런 격차는 전반적인 고용시장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청년층 고용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해 조선업 불황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정치적 불안이 겹치면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린 것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정부는 올해까지 3년째 청년 고용 대책을 내놨지만 젊은이들이 몰리는 대기업이 신규 채용을 좀처럼 늘리지 않으면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방송과 영화를 아우르는 대중예술의 축제,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이 조금 전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대상은 영화 아가씨의 박찬욱 감독 그리고 드라마 도깨비의 김은숙 작가에게 돌아갔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제53회 백상예술대상 최고 영예인 대상은 영화 아가씨의 박찬욱 감독이 차지했습니다. 아가씨로 상을 받는 자리니만큼 성별, 성정체성, 성적 지향 이런 거 가지고 차별받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회를 TV 부문 대상은 드라마 도깨비의 김은숙 작가가 받았습니다. 영화 부문 최우수 연기상은 밀정의 송강호와 덕혜옹주의 손예진이 나란히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TV 부문 최우수 연기상은 도깨비의 공유와 또 오해영의 서현진에게 돌아갔습니다. 공로상은 한 달 전 세상을 떠난 배우 고 김영애 씨였습니다. 단단한 아름드리 나무 같던 배우 김영애 선생님, 저희에게 보여주신 불꽃 같던 연기 정신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정치 이슈를 재밌게 풀어낸 JTBC 썰전은 교양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JTBC 전영입니다. 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사전 투표소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공항에까지 사전 투표소가 설치돼서 마음만 있으면 쉽게 투표할 수가 있다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절반이 넘는 투표소가 1층이 아니라 2층이나 3층 또는 지하에 있기 때문에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들에겐 어려움이 많습니다. 손광균 기자입니다. 처음 맞이하는 선거니까 이제 진짜 유권자가 됐다는 느낌? 지난해 대학생이 된 전병건 씨는 하루 대부분을 전동 휠체어에서 보내는 지체 장애인입니다. 전 씨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우편으로 참여하는 거소투표 대신 투표소를 찾아 직접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막 20살이 넘어서 첫 선거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소자 투표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사전 투표소를 함께 찾아가 봤습니다. 도보로 10여 분 떨어진 곳이지만 휠체어를 탄 전 씨에겐 곳곳이 넘을 수 없는 장애물입니다. 수시로 오가는 차들을 피해 모텔촌과 공사판을 지나서야 동네 자치회관에 도착했는데 투표소에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2층에 마련된 사전 투표소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1층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 뒤 직원에게 건네주는 것인데 전 씨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게 비밀 선거인데 제 비밀이 유지되지 않거나 아니면 도중에 운반하는 과정에서 제 표가 누락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투표소 진입이 쉽지 않은 건 이곳뿐이 아닙니다. 이 주민센터도 2층에 사전 투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층은 주민들을 위한 업무 공간으로 사용해 비좁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전 투표를 위해 마련한 투표소는 3,500여 곳입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813곳이 지하나 2층 또는 3층에 투표소를 설치했거나 설치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약 5곳 가운데 한 곳꼴로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겁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이나 시각장애인이 길을 찾을 수 있는 점자블록 역시 찾아보기 힘듭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년보다 촉박한 일정 때문에 투표소 섭외와 준비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 단체들과 정기적 간담회 등을 통해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선거 물품 제작 시 장애인 참여 등 지속적으로 유권자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대선 당일에는 전국 13,900여 개 투표소 가운데 88%가 1층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선 당일에는 정해진 투표소에만 갈 수 있는데요. 결국 누군가는 또 한 번 발걸음을 돌려야 할 수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찬란한 5월의 첫 주, 휴식이 필요했던 이들에게 마치 선물같이 주어진 징검다리 연휴 이야기입니다. 달력은 때 아닌 빨간색으로 가득했죠. 공항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하고 유원지는 나들이객들로 가득한 봄날. 그러나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해야 할까? 빨간빛 가득한 달력 속 휴일은 누군가에게는 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한숨이었던 것이죠. 칸트 연구의 권위자인 백종현 서울대 명예교수의 말을 빌립니다. 그는 80년대 초반 독일 유학 시절에 자동차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군요. 6주일 일하고 일주일 유급 휴가를 주는데 노는 주에는 임금을 1.5배 주었다. 놀면 돈이 더 들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는 정규직도 아니고 흔한 말로 알바였습니다. 놀면 돈을 더 주다니. 무노동 무임금만 외쳐온 우리의 기업들은 2번쯤 죽었다 깨어나도 깨닫지 못할 발상의 전환. 지금 한국은 80년대 독일만도 못하다. 평균 3만 불 사회라면 못 사는 사람들도 소득 2만 불은 돼야 좋은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노 교수는 점점 더 견고해져만 가는 격차 사회를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하필 거제 조선소의 노동자들이 32톤 크레인에 깔려 사고를 당했던 그날은 노동절인 5월 1일의 오후였습니다. 정식 직원들은 노동절 휴일을 누릴 수 있었지만 협력업체 직원들은 그럴 수가 없었고, 그래서 노동절에 불거진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곡기를 끊고 전광판 위에 올라선 노동자 역시 길고 긴 휴일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들 앞에 놓인 모든 날들이 또 다른 의미의 빨간 날들이니까요. 징검다리 휴일, 누군가에게는 이어갈 수 있는 징검다리, 누군가에게는 그 사이가 너무나 먼 징검다리,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는 결국 건널 수가 없는 징검다리.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앞서 일부에서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 어제 SBS의 보도로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 시점을 고의로 늦췄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일종의 거래가 있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해당 언론사인 SBS는 문제를 인정하고 관련 기사를 삭제하고 사과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정치권은 이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정치부 김혜미 기자와 이 얘기를 좀 정리하고 다음에 대선 여론조사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해수부가 오늘 아침 10시에 공식적으로 해명 시간까지 가졌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해수부는 일단 고의적으로 인양 시기를 조정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아주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앞뒤를 따져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의혹의 근거가 됐던 그 해수부 직원의 녹취,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기 전에 해수부 2차관을 약속한 문재인 후보에게 세월호 인양을 갖다 바치는 거다. 이 말에 대해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한 발언이 아니다. 그리고 내부 감사를 벌여서 누군지 찾으면 징계를 내리겠다. 이렇게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수부 입장은 이런 말을 할 만한 그런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찾아봐도 없더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다. 전후 맥락으로 살펴봤을 때 이런 주장입니다. 예. 그 주장은 사실 SBS 노조가 오늘 밝힌 입장과 같습니다. 노조 측에서 문제의 기사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의혹의 근거로 삼은 그 해수부 공무원, 이 사람은 세월호 인양 일정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권한이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 해수부 직원 이야기를 듣고 이런 좀 민감한 기사를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사측에서 사과한 것과는 별개로 노조에서 그러니까 직접 기사 작성의 배경, 이걸 좀 따로 알아본 모양이군요. 이 내용을 아까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는데, 네네. 당초 기자가 작성했던 기사하고 전혀 다르게 기사가 나갔다. 네, 그러니까 노조 측에서 이제 해당 기자를 통해서 경위를 좀 확인을 해봤더니 그 기사가 작성이 돼서 최종적으로 데스킹이 완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기사가 나가기까지 그 과정을 좀 면밀히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조 성명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일단 기자가 해수부의 눈치 보기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그런 문장 그리고 인터뷰를 집중적으로 넣었는데 이게 데스킹 과정에서 빠져버렸고 그리고 제목도 원래 제목에서 조금 자극적인 제목으로 변경이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떤 뭐 의도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얘기들이 많이 오가기도 했는데 아무튼 오늘 그 SBS 측은 꽤 긴 시간에 걸쳐서 이걸 사과했다고 듣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방송 중에서 보진 못했습니다만 해수부 측도 그런 일이 없다고 했고 SBS도 공식 사과까지 하고 아무튼 그랬는데 논란이 가라앉긴커녕 이게 지속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 우선 기사가 나온 시점이 오늘, 그러니까 이 양측의 해명과 입장을 떠나서 오늘이 대선 6일 전이고요. 그리고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이런 식의 가짜 뉴스가 나오는 게 분명한 의도가 있다. 이렇게 굉장히 주장을 하면서 격한 반응을 보였고 또 국민의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제 뉴스 직후부터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논란이 됐는데요. 다른 당 입장에서는 좋은 소재가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어제 뉴스가 끝나자마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너무 더러운 일이라면서 검찰 조사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어제 밤늦게요. 바로 이제 논평을 내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공작적인 선거 개입 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SBS의 즉각 정정과 사과 보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SBS 측에서는 기사가 잘못됐다. 이건 뭐 문제가 있는 기사다라고 하면서 서둘러 기사를 내렸는데 새벽 3시 반에 내렸다면서요? 네네. 아주 이른 시각에. 그렇게 내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이런 기사가 뭐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악용되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내렸다 이런 해명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기사를 내린 것도 좀 도마 위에 오르긴 올랐더군요. 네, 내린 것을 두고 굉장히 그 공방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압박이 있었다 뭐 이렇게. 아전 인수식 해석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국민의당에서는 이 민주당이 언론 탄압을 시작했다. 그래서 법적 책임을 우둔하면서 으름장을 놓으니까 기사가 삭제됐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일단 해당 보도를 사실로 전제를 하면서 문재인 후보가 세월호를 정치에 이용했다. 그리고 민주당발 언론 탄압과 공포 정치가 시작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SBS 측에서는 그 또한 뭐 정치권으로부터의 압박은 없었다. 이 기사를 내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명도 나왔던데
결국 SBS가 공식적으로 사과도 하고 네. 그 내에 있는 노조도 이제 잘못된 내용이라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른 당에선 진실을 밝혀라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SBS뿐만이 아니고요. 사실 오늘 중앙선관위에서 이 보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예. SBS 관계자를 직접 조사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도 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계속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세월호 참사를 득표에 이용하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민주당 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여전히 이제 공방이 오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혜미 기자의 정리였습니다. 예, 앞서 1부에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제까지가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시한이고 어제까지 조사한 내용은 오늘 이후에 물론 발표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후에 혹시 어디선가가 여론조사를 했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공표를 하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정치부 안지연 기자와 함께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시한에 이루어진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지연 기자, 문재인 후보의 독주는 뭐 모든 조사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오늘 발표한 5개 여론조사에서도 4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대선이 오자구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입니다. 예, 과거엔 대개 이제 3자, 또 나중에 뭐 또 연대하면 양자 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이번 대선이 10년 전 대선과 판박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일간구도와 오자구도 이런 구도가 비슷했기 예. 때문인데요. 저희가 10년 전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당시에 이명박 당시 후보가 일간구도였고 당시에도 이렇게 오자구도로 짜여진 바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때를 보면 대선 일주일 전에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은 40몇 %였습니까? 45%였네요. 네. 예. 그러다가 이후에 약 49% 득표율로 당선된 바 있는데요. 예. 그런데 최근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아주 소폭이지만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먼저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나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이 문 후보가 상대적으로 하락한 서울 지역에서 이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예. 또 진보층만 놓고 보더라도 오늘 갤럽 조사를 보시면 이 진보층 가운데서 58%가 문 후보를 지지했지만 나머지 14%는 심상정 후보를 지지했고 예. 그리고 18%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예. 지난 대선 때만 해도 진보층의 약 70%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진보 진영이 다소 나눠진 상태입니다. 예. 그 진보 진영에서 표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뭐 구도상 좀 아무래도 편치 않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압도적인 1위를 달리면 보수 진영에서도 표를 좀 가져올 만한데 그렇지는 못한 상황이고 뭐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계속해서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이 보수층에서 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약 15%에서 큰 변화가 계속 없는 상태입니다. 예. 이 때문에 문 후보의 지지층이 견고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확장성이 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예. 특히 최근 문 캠프의 측에서 나온 발언들이 이런 확장을 방해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예. 어떤 겁니까 그건? 최근 이해찬 의원이 앞으로 집권하면 이 극우 보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키겠다, 이 발언이 대표적인데요. 예. 이 극단적인 발언이어서 후보의 호감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제 토론에서도 얘기가 나오더군요. 맞습니다. 예. 또 이런 보수 표심뿐만 아니라 진보 표심도 자극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은 직접 들어보시죠. 예. 정의당에 대한 지지는 다음 선거에 하셔도 좋지 않겠나. 예. 네, 이 발언이 나오자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게 직접 해명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정의당 입장에서는 뭐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테고요. 안철수, 홍준표 후보의 2위권 다툼이 지금 남은 닷새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변화할지 이것도 주목거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보수층에서 홍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예. 오늘 나타난 이 한국갤럽의 이 깜깜이 선거전 마지막 조사에서도 지역별로는 TK 지역 그리고 세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나 앞서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 후보의 지지층은 개인에 대한 호감도로 쏠리기보다는 이 보수 진영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계층도 많습니다. 예. 그만큼 이 충성도 또는 결집도 자체는 높지 않은 편입니다. 이 안철수 후보 역시 보수층에서는 지지율이 빠지고 있지만 이 중도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율은 유지하고 있는 만큼 두 후보 간 경쟁은 앞으로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2위 싸움이 중요할 시기는 아니고 어차피 대선은 한 사람만 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1위 문재인 후보와 2위 후보의 싸움이 대선에서는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언론적으로 보자면. 네. 남은 기간에 이제 역전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2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두 후보의 공통된 그런 얘기인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2위를 우선적으로 압도해서 반문 정서를 이용해서 역전시키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최근 지지율 흐름을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문재인 후보는 소폭 하락세이거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국면이고요. 안철수 후보는 큰 폭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홍준표 후보는 1, 2주세 지지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앞으로 2, 3일이 중요하다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예. 이 흐름이 유지될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흐름이 나타날지가 관건입니다. 예. 이 때문에 후보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총력전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이 시간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는 조사를 해도 발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잘 들었습니다.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사대강 때문에 녹조가 많이 늘었다. 동의하십니까? 예. 녹조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물이 고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녹조는 질소와 인이 고온다습한 기후하고 만났을 때 녹조가 생깁니다. 네, 22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의 부작용 뉴스룸에서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4대강이 이렇게 환경 재앙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죠. 그러나 어제 마지막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는 4대강과 녹조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팩트체크가 그 주장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가 이미 4대강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팩트체크팀은 이 발표에 머물지 않고 더 많은 자료를 총망라해서 다시 분석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홍준표 후보는 가축 폐수, 생활 하수 때문에 생긴 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난해 저희가 그래서 팩트 체크 해드렸고요. 경남도지사 때부터 이걸 주장했습니다. 네. 폐수와 하수에 질소와 인이 들어있는데 이게 낙동강으로 방류되면 그러면 더운 기온과 합쳐지면서 녹조가 일어난다라는 뜻인데 하지만 녹조는요. 수온과 일조량뿐만 아니라 인질소, 거기에 체류 시간까지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녹조가 생기지 않고 적교집합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이 녹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녹조가 안 생기고 그리고 오염물질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도 당연히 녹조가 안 생기고 그리고 물이 흐르는 데서도 녹조가 생기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질소와 인 그리고 기후 이 두 가지가 녹조의 원인이라는 홍 후보의 주장은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홍 후보 주장 핵심은 결국에는 4대강 때문이 아니라는 건데 4대강 이후에 녹조가 얼마나 발생을 했습니까? 네, 개체수 10,000개 이상의 아주 심한 녹조의 현황 보여드리겠습니다. 2012년 28건, 2013년 35건에서 2014년에는 56건, 그리고 94건까지 증가했습니다. 4대강은 2013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13년을 기준으로 건설 전, 사업 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4대강 사업 이후에 녹조가 급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점상으로만 보면 일단은 맞아떨어지는데 그러면 이게 4대강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전후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원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온과 일조량. 일조량은요. 사업 후에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네. 평균 수온도 사업 후인 2015년에 더 낮아졌습니다.
낙동강 8개 보 가운데서 기록이 추적이 가능한 5개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온도가 높고 일조량이 많아야 녹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기후로만 보면 오히려 녹조가 줄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는요. 질소와 인 한번 보겠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에 인의 양이 감소했습니다. 질소 역시 저 달성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줄었습니다. 8개 보 가운데 인과 질소가 감소했다. 이 8개 보에서 모두 감소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저희가 파악한 추가 분석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홍준표 후보는 인질소가 고온다습한 기후와 만나서 녹조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는 둘 모두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홍 후보의 설명대로라면 오히려 4대강 사업 이후에 녹조 현상이 줄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였죠. 그러니까 3개 요인 가운데 2개가 모두 감소를 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낙동강 물의 체류 시간이 더 늘어났다. 그러니까 물을 고이게 했다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를 저희가 재분석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업 전후의 변화입니다. 사업 전에 낙동강 상류에서 하류까지 물이 쫙 흘러가는데 25.67일 걸렸습니다. 네. 그런데 완공 이후인 2015년에는 85.991이 걸렸습니다. 네. 3.3배가 는 거죠. 홍 후보의 주장과 달리 4대강 사업으로 유속이 느려지고 체류 시간이 크게 증가했으며 여기에 다른 요인이 결합하면서 녹조가 심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홍 후보 주장들이 여러 자료나 통계들로 반박이 됐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열죠. 네, 예. 첫 번째 키워드는 SBS를 내가 키웠다입니다. 뭐 SBS 회장의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대선 후보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얘기인데요. 아, 그런가요? 직접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SBS라는 그 방송은 그건 내가 모래시계 드라마 만들어주고 키운 방송입니다. 그 드라마로 히트해가지고 지금 전국 방송이 된 거예요. 예, 우선 모래시계 검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키웠다는 건데 잠깐 얘기를 하면 모래시계 작가인 송진아 작가는 당시 아니라고 모델은 그랬다면서요? 15명의 검사가 있었고 홍 후보는 그중 한 명이다라고 얘기한 바가 예. 있습니다. 모래시계 어쨌든 검사라고 혼자 전용해서 쓰지 말라 뭐 이런 뜻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송 작가의 말에 의하면 키운 것도 아니고요. 더 위험한 발언은 그 뒤에 나오는데 예. 오늘 보도에서도 계속 다뤘지만 SBS 보도 논란 관련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SBS에서 이제 겁을 줬는지 그게 잘못된 뉴스라고 또 발표를 했어요. 그 해수부 공무원 목소리 녹음까지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내 집권하면 SBS 8시 뉴스가 싹 없애버려. 예. 농담이겠죠? 예, 하지만 공개된 유세 현장에서 방금 화면으로 봤지만 많은 시민들 앞에서 오늘 부산 유세에서 했습니다. 그런가요? 예. 예, 80년 전두환 정권 시절 언론 통폐합이 있었고요. 뭐 이런저런 외압은 있었겠지만 대선 후보가 직접적으로 물론 농담일 수도 있겠지만요. 예. 가능성은 차치하고서라도 뉴스를 없애겠다. 특정 언론의 뉴스를 없애겠다는 발언은 지극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예. 홍준표 후보는 그 뒤 대구 유세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요. 물론 약간의 SBS 드라마를 보려면이라는 전제가 달았지만 SBS 사장과 보도본부장이 물러나야 된다 이런 지적도 했는데 예. 헌법수호를 최대의 책무로 하는 대통령직에 지원하는 대선 후보로서의 발언은 언론 자유를 명시한 헌법 21조에 대해서 대놓고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예, 예. SBS에 대한 그런 얘기만 한 것도 아니라면서요. 다른 언론도 도마 위에 올랐다고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요즘 종편이라고 그래요. 종일 편파 방송한다고. 그래서 내가 집권하면 이 종편 2개는 없애버려야 되겠어. 예. 종편이나 신문이나 이런 뉴스에 대한 평가는 시청자나 독자가 하는 거지 집권에서 권력자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얘기죠. 예. 글쎄 뭐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이제 공개적인 유세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좀 어느 뭐로 보나 적절해 보이진 않는군요. 두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정치 하루 이틀 하나입니다. 예, 이건 또 누구 얘기입니까? 예, 어제 자유한국당 내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옮기려는 의원들 중 일부, 이 일부는 이제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 그리고 황영철 의원인데요. 예. 이 세 사람 콕 집어서 못 받아주겠다 했었는데요. 이 세 사람 중에 한 의원의 오늘 발언입니다. 예.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는 건데요. 한 의원은 오늘 기자와 만나서 오늘 저희 취재기자에게 정치 하루 이틀 하나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예. 또 다른 의원은 이미 얘기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다며 일부 친박 의원들의 반발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반발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탈당 의원들의 생각이고, 어제 그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은 상당히 좀 크긴 컸습니다. 예. 뭐 그 사람들 받으면 내가 나가겠다는 의원도 있었고. 예. 예. 그래서 오늘 다시 그 강하게 이 세 명을 못 받겠다고 한 의원의 그중 한 명의 입장을 다시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신기하게도 톤이 조금 낮아졌는데요. 대선 이후에 좀 살펴봐야 한다. 이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오겠다는 의원들이 예. 반성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예. 이렇게 따지면 앞서 정치 하루 이틀 하나 라면서 사실 복당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의원의 말이 맞게 되는 셈입니다. 예. 그나저나 상황이 참 반대로 가긴 갑니다.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박 의원들은 다 나가야 된다고, 심지어 뭐 비대위원장 지금은 그만뒀습니다만은 예. 뭐 할복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예, 당시에 핵심 친박계로 불렸던 의원들이 징계를 받았고 지금 대선 후보인 홍준표 후보는 이들을 양박이라고도 했었습니다. 예. 그게 이렇게 바뀌는군요. 이 사이에. 세 번째 키워드는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역전의 명수입니다.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군산 새만금제에 다녀왔는데요. 예. 여기에서 군산상고로부터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잠깐 해당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녹색 모자에는 안철수라고 써 있고 공에는 이제 군산상고,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대선이 일주일 남았는데 역전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그런 의미를 되새긴 것이다라는 평가입니다. 근데 유니폼은 안 입었네요? 대선 후보들이 많이 야구 유니폼을 즐겨 입는데요. 야구 팬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니폼을 안 입어서 왜 안 입었나 하고 군산상고 유니폼을 찾아봤더니 파란색입니다. 민주당 색깔이군요. 예, 민주당 색깔이어서 모자도 앞서 봤지만 파란 모자가 아닌 녹색 모자에 안철수라고 써서 입었고요. 그래서 오늘 행사를 주관한 김관영 의원실에 왜 유니폼을 안 입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유니폼은 원래부터 입을 생각이 없었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파란색이 민주당 거라서 안 입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또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다 알면서 묻는 기자들은 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0.2도까지 오르고 곳곳에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 내일도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소셜 라이브 페이스북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치부 기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소셜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죠.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Another day has gone.